오늘은 모처럼 이제 저희 한국 영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신 이제 수연의 선율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뭐 CGV 상을 비롯해서 수상들을 했고, 아까 사전에 감독님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미국이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영화제들도 다녀오시면서 영화들이 소개가 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국 영화의 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윤리성의 문제라든가 한국 영화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는데, 오늘 제일 나이 어린 분이 이제 최일랑 배우님이시거든요. 아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영화 찍을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근데 너무 뭐 영화 속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똑똑하게 말을 잘 하니까요. 이따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을 사전에 미리 오픈해드리면 가장 힘든 장면이 뭐였어요?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질문들도 충분히 답을 잘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박수로 수연의 선율을 만드신 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을 연출한 최종용 감독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최수연 역을 맡은 김보민입니다. 시간 내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이선유 역할을 맡은 최일랑입니다. 많이 부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연의 선율에서 한유리 역할을 맡은 김현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더숲을 굉장히 자주 오는데 집 근처여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집이할 수 있어서 되게 또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한 4분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분은 김현정 배우님. 영화 속에서의 한유리 캐릭터를 봤을 때와 제가 몰라볼 뻔했어요. 근데 심지어 아이도 있으시대요. 아이가 있으신 아이는 없어요. 친구분들이. 제 친구가요. 예, 네네. 저는 미혼이고요. 친구가 저희 큰애가 대학생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기를 하도 치시길래 영화 속에서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근데 약간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서 뭐 조금 되게 재밌게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간단하게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편히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영화 보시면서 사실 되게 한국의 현실과 되게 밀착한 영화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되게 감독이 꽤나 전 친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그 얘기를 서로 또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께서 약간 이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마지막 후반부 장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편히 질문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우분들한테도 오늘은 또 질문을 마구마구 또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편하게 여쭙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한국 영화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이재은 감독의 뭐 비밀의 언덕이라든가 약간 환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작년에 올 초였나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주인공이거나 청소년 주인공 영화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항상 이제 중요한 게 거짓말하는 캐릭터들이 아이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정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해보신 적도 과거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거짓말하는 아이라는 설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요즘 한국 영화 보면 좀 약간 또 상투적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 설정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셨는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했습니다. 거짓말라기보다는 저는 이 수연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그 선율이라는 캐릭터가 영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 영악함은 수연의 현실에서 오는 영악함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그런 연기 그리고 그런 영악함이 한 인간으로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랑 배우한테도 역시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게, 언니랑 있을 때는 말을 잘 하는데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입양한 부모들과 있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하는 모습이 초반부터 너무나 역력하게 보여가지고 나는 왜 이때는 말을 안 하고 언니랑 있을 때만 따로 혹은 그 비밀의 장소에 가서 곤충들을 볼 때만 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는지가 사실 이 연기하면서 어땠는지가 가장 또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땠어요? 저는 이해가 됐던 게 이제 한유리 엄마랑 이태우 아빠가 방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몸을 지키려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언니는 자신을 지켜주고 같이 써주니까 이제 마음에 놓고 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언니랑 있을 때도 뭔가 곤란할 때는 또 말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막 따지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럴 때도 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고 이제 언니는 자신을 보호해주니까. 근데 또 이제 말하기 좀 그럴 때 아직 어색할 때 여기서 비밀이야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살짝 곤란하고 이제 아빠랑 엄마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걸로 이해를 했어요. 알겠어요. 더 물어보면은 곤란해할 것 같아서 말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수연이 등장한 장면에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부모들이 양 부모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꽤 시간이 하루도 흐르거든요. 정확하게 시간이 보여지는데 그동안도 계속 부모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쯤 됐으면은 그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 영화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혹시 의문은 없었는지 감독님한테 따지고 싶지는 않았는지 뭐 약간 이런 것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연이 가족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냥 수연의 삶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유리 부부가 이제 떠나기 전까지 되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영화도 보고 같이 놀고 수연에게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처음으로 가족의 품 안에서 따뜻한 일을 겪었어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트러졌지만 바로 잡을 생각 자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수연은 되게 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1년 후가 딱 됐을 때 그 할아버지를 그냥 돌보면서 그 할아버지는 거의 얼굴도 잘 안 보이시잖아요. 화면 안에서. 감독님의 어떤 정도 의도가 있다고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을 밥을 이렇게 푸면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저렇게 흘러갔겠구나를 한 컷으로 딱 보여주니까 수연은 사실은 되게 착한 아이가 아닐까? 약간 아까 제가 거짓말로 질문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본인이 느끼기엔 수연은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 각본집 뒤에 보시면은 제가 수연이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제가 마지막에 미성숙한 아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거의 영화 자체에서는 수연이가 목표를 잡고 가족을 갖고 싶다라는 뚜렷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결국엔 그 행동이 실패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이제 착한 모습만 보여주진 않잖아요. 좀 양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착하다고 봐주시면 저야 좋은데 저는 아직 착하지만도 않고 성숙하지만도 않은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정 배우님은 제가 초반부터 괴롭혔었는데 이 역할을 감독님이 이제 하자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되게 선한 척하지만 전형적인 어른의 위선자를 대변해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연기도 쉽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또 되게 복잡한 내면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캐릭터여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영화 찍으면서 어떠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건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다른 역할이었었거든요. 감독님이 글을 쓰시기 시작할 때 다른 역할이었는데 약간 한유리한테서 제 모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한유리 역할을 제안을 해주셔서 역할을 연기를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그때 촬영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이게 하지 말자. 그냥 그 상황에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한유리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그냥 진실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를 사랑했고 저 친구를 사랑했고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떠날 때도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래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힘드니까 나는 너희를 놔두고 가는 거야 라는 백그라운드를 두고 마지막에 떠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매 순간 그냥 한유리한테 합리적인 생각이 어떤 걸까, 이 사람이 자기를 설득하는 생각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내 모습을 빨리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 더 궁금한 건 사실은 이 부부가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러 생략하고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과 있을 때 그 장면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좀 흥미로웠던 액션들이 한유리는 자주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짐작키는 주로 침대에 누워 있고 잘 외부적인 것은 잘 안 보여주는 인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내향적인데 생각도 해봤고, 한편으로는 오로지 그 유튜브 카메라를 켰을 때만 되게 적극적인 어떤 액션들을 보여주는 그 감정들을 표출하는 어떤 양면성이 되게 극단적으로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비어있는, 그리고 보여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상의 얘기들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조금 한유리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인 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유리는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아이인 사람인데 외부적으로 나를 봤을 때는 나는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보여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조차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저는 빨리 방전이 돼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방에 들어가서 저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충전하고 또 나와서 유튜브 찍을 때는 와! 막 하다가 그 또 에너지 다 썼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나는 일단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쉬어야 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감정에 내가 속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이게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장된 사람이지 않나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유리는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감독님이 만드신 버리신 일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한유리를 나중에 설명을 일부러 안 해주기도 하고, 물론 뉴스에서 잠깐 어떤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시나리오에서 생략돼 있었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따로 이야기가 좀 있다가 그것은 지워버리셨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처음부터 한유리 가족은 그러니까 쇼윈도의 가족, 그러니까 유리 안에 있는 가족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는 이들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의 현실에서 도망가고자 자기만의 어떤 환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사라졌을 때조차도 이들은 또 다른 가짜 쇼윈도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서사를 쓰면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완성하면서 이들의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사라졌을 때 수연의 관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부가 무슨 뭐 사기를 쳤든 아니면 뭐 사채해서 도망갔든 과연 이 아이는 그런 것을 생각할까? 아니에요. 수연이는 자기가 완벽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거를 끝까지 믿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부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아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약간 좀 쓸데가리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요, 수연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재개발되는 그 집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때, 이 부부가 이것도 먹기 위해서 사기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살짝 했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었는지 시나리오 쓰시면서 그것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한유리 부부는 생각보다 큰 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작 재개발 아파트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감독님의 꿈도 크시군요. 고작 그따위 얘기를 쓰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랑 배우한테 궁금했던 게요, 나중에 그게 보육원인지 학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가족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선율과 수연인데 수현이라고 쓴 글자가 전 너무나 눈에, 이건 되게 감독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해서 그거 그렇게 쓴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난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보면. 저 그림은
제가 진짜로 그림 그리거든요. 근데 수연이라고 하니까 계속 현으로 생각해가지고 수현이라고 썼고요. 느낀 점은 지금은 다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감독님 그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딱 그 이랑이가 딱 그 나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 그 아이다움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수현 그러니까 발음이 수연과 수현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선율이 정말 원했던 아이는 사실 그 수연인데 수연은 선율을 짐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율이 바랬던 아이는 수연이 아니라 수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영화에 썼습니다. 감독님 생각이 참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수연 역할 한 우리 보민 배우한테도 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버스 장면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선율은 이렇게 졸고 있고 사람들 때문에 밀려가지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제가 느끼기로는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쟤를 두고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한 켠이 이제 화면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눈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배우로서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 장면 찍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도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때 장면을 찍을 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꽉 차 있잖아요. 한 50명 넘게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로 이제 다 계셨었거든요. 버스 안이 진짜 많이 더웠어요. 그리고 그 장면 찍느라고 한 5번 이상을 왕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테이크를 5번 간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후반부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한유리 부부는 안 나타나고 자신의 보호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수연의 감정 자체가 좀 다운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수연한테는 선율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됐거든요. 영화상으로. 네. 네네네.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아마 내가 여기서 얘를 놓고 가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최대한 5테이크 이상 찍었습니다. 감독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5테이크 이상 갔는지. 아마 그때 정확한 감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그 골목에 나오면서 수연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객분들이 선율이 과연 버리고 왔을지 아닐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연출을 할 때. 어쨌든 제가 봤던 그 감정이 맞긴 맞는 거네 1차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가영 배우와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보면 돌 던질 것 같이 했다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맨 나중에 슈퍼에서 마주쳤을 때 네가 그랬지라고 이제 지나가는 거 보면 이 감독님 약간 스타일이란 게 이 영화에서는 좀 드러나긴 해요. 그때는 안 보여주지만 나중에 다른 인물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설명을 해서 좀 유심히 잘 지켜보면 많은 것들을 다 설명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네. 두 분은 친구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실 그 가영 배우도 엄청 연기를 잘하죠. 저도 여러 번 영화에서 보고 수연의 역할로 그 오디션을 본 친구예요. 나중에 제가 또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가영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그 가영의 역할을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과 부분 왜 한유리가 사과를 깎아서 주는데 그 사과 안이 그 새까맣게 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했고요. 그 수연은 착각을 한 거잖아요. 이 가족 완벽해 보이고 이 가족과 같이 지내고 싶다. 근데 사과 안은 조금 이렇게 썩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준 거고. 그 두 번째 질문. 엄마 사진 주웠다. 네. 네. 엄마 사진도 사실 수연이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가 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진은 저희 미술 스태프가 자신의 몸과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연이를 할머니한테 놓고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약간은 어떤
공백으로 좀 남아 있어서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물어봤었는데 영화 찍을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이긴 했대 실제 나이는. 초등학생이면 또 약간은 아마 감독님도 그거 되게 의식하셨을 것 같아요. 이 법정 보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연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미성년자는 절대 보호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당연시 여겨온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게다가 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런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본인이 너무나 어른이 되어서 집안일도 하고 잘 알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연이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마치 어른처럼 보이는 것도 이 아이가 겪어왔을 그런 환경이 그리고 이 어떤 삶 시스템이 아이를 좀 더 단단하고 어른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가장 슬픈 장면들이 수연이 눈치 보는 장면들이기도 했거든요. 되게 이쁜데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치조림을 해서 가는 장면이라든가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초등학교 6학년 나이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결단이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점에서는 꽤나 현실적인 선택들이나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선택들을 반대로 선율이를 집으로 데리고 올 때는 결국 뭘 사고 들어왔나가 제일 궁금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는 거 보니까 우유와 식빵을 사왔잖아요. 되게 저 나이 때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제가 보기엔 꽤나 디테일에 되게 주력을 하신다. 갈치와 우유 식빵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가 아이를 대할 때 혹은 제가 편입할 때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지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먹을 것 하나만 놓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갈치조림인지 한번 그것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요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연은 실패해요. 왜냐면 새까맣게 타 있잖아요. 그 냄비가 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한유리 부부가 감사하게 막 받아놓고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탄 것도 보실 수 있고 먹지 않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수동적인 인물로서 나오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 수연은 꽤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한국 영화에서 좀 변화되는 특성이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영화들은 상당 부분 되게 수동적이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감독님이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세웠을 때 뭐 기존의 영화들을 보시면서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연의 어떤 선택과 행동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는 거고 거짓말도 하는 과정들이 펼쳐지는 건데 그 캐릭터를 설정할 때 어떤 게 가장 고민이 크셨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캐릭터는 특히 저는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연 배우와 같이 리딩을 하거나 우리가 리허설을 할 때 어떤 장면에서 한 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복잡한 감정이 있다라고 서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도 이 애를 버리고 싶다라는 감정과 얘가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보민 배우의 얼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리고 복잡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방과후 강사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뭔가 어떤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과 제 태도가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도 그 수동적인 아이들의 그런 어떤 겉모습만 봤다면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물방울이에요. 워터드롭이에요. 네, 원제가 워터드롭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가 보호자를 찾는다라는 이 한 줄로 쓰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제 그 이미지에 들어왔던 게 아주 작은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이 작은 물방울을 들여다보면 이 두 아이의 모습도 비치고 주변의 풍경이나 하늘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 안에 두 아이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것들과 무한히 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물방울이고, 근데 아이들이야말로 작지만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 아이와 그런 물방울이 저에게는 합일처럼 같이 느껴졌어요. 여기 우리 영화에서는 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소재였어요. 그 물방울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 영화에서 좀 가장 환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높은데 아이들 둘이서 후시녹음으로 실제로 입술을 움직이지 않지만 그 대사가 들리면서 앞에 이제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재개발되는 집과도 관련된 이미지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장면 때도 이제 물방울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장면 어떻게 찍으셨는지도 궁금했고,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가장 힘준 장면 중에 하나여서 그 장면을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의도. 왜냐하면 후시녹음이다 보니까 약간 연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절정이 바로 끝났을 때 바로 또 보여주셔서 되게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그 장면도 그 고속 촬영으로 아주 슬로우로 했거든요. 총 영화에서 3장면 정도가 저런 고속 촬영인데, 저 옥상에서 어떤 버려진 그 가구들 안에 있는 그 옥장 안에 있는 두 아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고속 장면들이 모두 수연이라는 아이의 어떤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어떤 긴장되는 순간이나 아니면 기쁜 순간에 이 현실과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이 순간이 정말 천천히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속 장면들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는, 양쪽이 다 가능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의식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어요. 일종의 의식 세계를 좀 드러내서 표출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거군요. 근데 이 영화에는 설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재개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연의 계급적 환경도 재개발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어쨌든 현실에서 되게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도움 청하러 가는 순자 할머니가 갔을 때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감독님 진짜 잔인하신 분인데 얘한테 이렇게 희망을 안 주신다고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건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소위 말해서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면적으로 얘기되면 꽤 예민할 수 있는 설정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좀 조심스럽게 밟아가면서도 안 건드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온 분도 어쨌든 소위 뭐 아줌마라고 하지만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모님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찾아오는 장면들도 되게 좀 눈이 갔던.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이 아이의 주변에 있을 만한 다른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지인 할머니라든가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데, 딱 하나를 안 건드리시는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장르의 영화면 학교 선생님들이 개입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공무원인 다른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에 선생님이라 불리는 존재는 있지만, 소위 학교의 선생님은 또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꽤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수연의 주변들을 정리하셔야 될지라는 것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그때가 딱 방학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학교 선생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아이를 그 방학 기간인데 뭐 연락도 안 될 텐데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방학이라는 조건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긴 하네요. 그게 이제 수연이 자유롭게 좀 선율 주변에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랑 배우님은 이해가 됐어요? 입양, 파양,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입양이랑 파양은 입양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고, 파양은 이제 다시 데리고 갔던 아이를 다시 놔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자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레퍼런스로 삼았는데요. 특히 그 자립 청소년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만 18, 19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서 단 500만 원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왜 그 보육시설을 고아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아원이 어떤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것 때문에 보육시설이라고 바뀌고, 근데 그 보육시설마저도 지금 우리 주위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육원 혹은 이렇게 하니까 전혀 다른 이름, 무슨 뭐 봄의 집, 뭐 천사의 집, 이렇게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이렇게 있거나, 우리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도 실제로 그 영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영유원인데요. 저렇게 아주 산속 깊숙이 있거나, 사실 저런 시설들을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는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배려였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착각을 한 게, 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 아이들 모두가 저는 다 보호자가 있다, 그리고 좋은 부모 보호 밑에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조차도 몰랐던 걸 알게 됐고, 네, 그런 모티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감독님들이 어떤 입양이나 아이들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어떤 법적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관심 갖고, 단편 영화에서는 또 이런 영화들이 대단히 많이 또 스토리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학생들 쓰는 얘기들 보면 그런 자료들을 뭐 입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예외적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외로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마 많은 곳에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되게 일관성이 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수연의 선택은 뭐 수연의 선율이기도 하지만 사실 수연의 선택이라는 제목도 가능한 영화라고 보여져서 결국 가족을 선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꼭 만족스러운 행운일 수는 없는 그 마지막 할아버지를 선택하게 되는 얘기라고 본다면, 수연의 욕망은 되게 일관성 있게 이 영화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선율이를 보러 가는 장면, 버스 타고, 그래서 저 만나게 해주실까 그렇지 않을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끝까지 보여만 주시고 만나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잔인한 분 이러면서 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 맨 마지막 엔딩의 설정도 되게 고민 많잖아요, 사실 연출자로서. 그 장면 때 만나게 해주실 생각은 전혀 일도 없으셨나요? 잔인하게 여쭤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를 바라봤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찍었거든요. 하지만 선율 이쪽을 바라보고 수연 이쪽을 바라봐요. 둘의 시선은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1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보육원에 간 선율이의 마음을 공감했을 거라고. 그 마음이 이 수연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기어이 선율을 보러 간 거라고. 저는 그거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끝으로 각자 인사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요. 뭐 배우님들한테는 혹시 어떤 영화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또 워낙 아역 배우들이 단편이나 장편 다 포함해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또 이분들을 어디에선가 또 뵀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현정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네, 계획도 한번 살짝 말씀 주십시오. 네, 이전에 그 무대 인사할 때 수연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수연이를.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뭔가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느냐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얘네를 버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선택을 하고 뭔가 포기를 하고 책임감을 계속 내려놓는 역할을 했다면,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친구를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수연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지막에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그 보민 배우 스스로도 아마 좀 마음을 많이 아파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여운이 아마 남아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은
전혀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영화에서 수연이랑 선율은 모두 어린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영화가 되었고 아름답게 또 보여지고 끝맺을 수 있는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이 지금 계속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84제곱미터를 보시면은 저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봐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4제곱미터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배우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할 건데요. 제 어린 꿈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였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만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소박하지만 큰 꿈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되도록. 네, 저희 영화가 8월 6일 날 개봉을 했어요. 이렇게 독립예술영화가 개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끝까지 보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